누구와의 비교도 거부한다. 독창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을 통찰하는 여의도 펠레 시간. 한국 정치인들을 가장 많이 찾는 최고의 분석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저 금태섭 개혁신당 종로구 후보 인터뷰 마치고 갔는 거 보셨을 텐데 개혁신당이 지금 좋지가 않잖아요, 분위기가.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한국에서 유명한 네임드 정치인들은 거기 다 있는데. 그러니까 제3지대 정당이 성공할 때는 양당에 좀 실망한 유권자들이 제3지대를 좀 찍어줘야겠다. 네, 맞아요. 2016년도 같은 경우 이제 네. 그런 경우인데, 근데 지금은 극단적 그 뒤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사실 한국의 그 유권자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좀 약간 그 진영으로 나뉘어서 극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치인들보다도 유권자가 제3지대에 그 눈길을 줄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은 이번에 그냥 이재명 어떻게든 심판을 하고 민주당 심판해야겠다. 예.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하여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무조건 심판해야 된다. 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진영에 대해서 실망하다 하더라도 상대 진영에 대한 증오가 더 크기 때문에 예, 그렇죠. 원래 자기 진영을 결집한다. 예,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제3지대가 이제 공간이 잘 없죠. 예. 그러면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데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제가 금태섭 의원 나가셨습니다만 전에 다른 방송에서 얘기할 때도 예. 금태섭 의원께서 양이 극단 정치를 보고서도 우리 그 제3정당을 안 찍겠냐. 예. 그러니까 저는 바로 이 상황이 제3지대 정당을 찍지 못하는 이유다. 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탈당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낫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예. 근데 지금 어차피 나간 거 아닙니까? 나간 상황에서는 뭐 비례정당을 하거나 아니면 빅텐트를 치거나 이제 이런 건데 다 지나갔고 지금은 이제 유력 후보들 세 분이 있죠. 지금 조홍천, 이현우 그분들은 현역 의원이고 자기 지역구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 인지도가 높은 분이니까 세 분의 여론조사 결과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발표가 그래도 3파전 구도를 만든다라는 조사 결과가 좀 나오면 이제 그러면 조금 뭐 이렇게 대단한 반등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개혁신당이 좀 보이겠죠. 지금은 이제 잘 안 보이고 첫 번째 조사에서 나왔던 그 금태섭 양양자 두 분이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 세 분의 여론조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조국 혁신당 얘기를 좀 2부에서 짧게 해보죠. 이 조국 혁신당이란 정당 이게 총선에서 어느 정도 변수를 작용할 거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조국 혁신당이 나오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다시 불붙었다. 야권의 파이가 커졌다 이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걸 지금 예단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천하는 걸 보면 당내에도 원심력이 작동하는 거를 비주류를 허용하지 않는데 당 밖에 지금 저렇게 강력한 원심력이 작동하는 그 정당을 진짜 우당이다 형제당이다 이럴 거냐. 당장 2심에서 2년을 받고 대법원 판단에 따라서 이제 뭐 감옥을 갈 수도 있는 조국 대표. 그분이 이제 대선 주자 지지도를 좀 잠식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장 한동훈 위원장한테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위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문제는 시간이 가면 본선에서 좀 그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걸 주목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지민 비조라는 말을 조국 혁신당에서 만들어냈잖아요.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비례는 조국 혁신당 찍어라. 이 전략이 먹힐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근데 그건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그 비례연합당의 그 10명의 외부 인사들을 지금 주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진보당은 또 약간 종북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고 거기 시민사회도 있고 또 그중에 한 분은 비례대표를 지금 2번 연속으로 지금 도전하는 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우리가 도대체 왜 저 사람들 국회의원들 당선시키려고 우리가 해야 되냐.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조국 혁신당을 좀 찍는 거죠. 그리고 이 그 이명백 위원장이 처음에 공천 시작할 때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조국과 추미애 장관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번에 확실히 그걸 선언했어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은
책임이 없다. 피해자다. 그래서 그분들 다 공천 줬고 만났잖아요. 대신에 임명한 검찰총장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법무부장을 압수수색하는데 이 상태에서 조국 법무부장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만류했다고 알려진 그 임종수 실장 공천 날림으로써 윤석열 정권 책임은 조국 추미애 장관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있다. 이거 선언한 거니까 그건 좀 더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3부에서 다른 얘기 좀 나눠볼게요. 앞서 2부에서 했던 조국 혁신당 얘기 하나만 더 해보죠. 예전에 박성민 대표가 항상 많이 했던 얘기가 보수 정당 지지자들은 상황이 안 좋아져 다 투표장에 온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상황이 안 좋아지면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대패할 때는 투표율이 낮았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외면하니까 요 얘기 항상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낮은 경우가 5번 있습니다. 총선이나 대선이나 지방선거를 합쳐 5번. 그 5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지난 그 대통령 선거 직후에 치러진 지방선거 6월 1일 지방선거에 50.9%로 이례적으로 낮았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구청장을 17개를 국민의힘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선 진 그 이재명 후보가 개항에 보궐선거가 나가는 것도 명분 없고 또 그 자리 만들어 주려고 거기 국회의원인 당대표 전직 당대표가 서울시장 나간 것도 명분 없다. 뭐 이렇게 해서 그때 호남의 투표율이 36%. 그러니까 굉장히 특히 광주 말이죠. 광주가 36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았고 2008년도에 2008년에 이명박 후보 대통령이 되자마자 박근혜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국민도 쏟고 저도 쏟았습니다. 이래 갖고 친박연대가 나오고 또 무소속이 20 몇 명이 당선되고 범보수가 200명 넘게 당선될 때 그때 민주당이 81석 한나라당이 서울에서 40석이나 가져갔어요. 그렇죠. 그때 투표율이 46%입니다. 46.1이어서 2004년보다 무려 14%나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그 총선 4개월 전에 대통령 선거 때는 정동영 후보가 530만 표 졌는데 그때 투표율이 63%. 그리고 2006년도에 한나라당 서울의 구청장 25개 다 가져갈 때 그때 투표율이 51%. 2000년도 김대중 대통령 말기에 또 그때 한나라당 승리할 때 지방선거죠. 월드컵과 같이 치러질 때인데 그때 48%.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로 투표로부터 이탈하지 않게 만드냐가 매우 중요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선거를 예측할 때 3가지 지표는 볼 필요가 없어요. 특히 정당 지지율 이거 볼 필요 없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어요. 정당 지지율이라는 거는 2016년도에 새누리당이 민주당한테 지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그때도 마지막 여론조사 거의 40% 가고 37대 20이었어요.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그리고 지난 강서구청 보궐선거 때 17% 대패할 때도 34대 34였어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은 두 메이저 정당 합쳐도 70이 잘 안 됩니다. 대신에 대통령 긍부정 평가는 90%가 넘고 구도 정권 지원을 해서 여당을 찍냐 정권 견제를 야당 찍냐 이것도 90%가 넘어요. 그럼 갭이 25에서 30% 갭이 있습니다. 근데 제3당이 힘이 있으면 예를 들면 정의당이라든가 뭐 이런 뭐 그런 게 힘이 있으면은 이걸 좀 많이 잠식하는데 조국혁신당이 지금 제3정당에서는 제일 힘이 있는데 지었고 안 낸다는 거 아닙니까? 녹색정의당은 지금 굉장히 가라앉았고 개혁신당 새로미래 다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걸 잠식할 제3지대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나오면 정권심판론에 가세하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 씨로 갔다가 예, 그러니까 지민 비조란 전략이 먹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정당 지지율이라는 건 볼 필요가 없는데 지금 최근에 뭐 언론에서 서울에서는 특히 국민의힘이 상당히 정당 지지율이 높았다 이러면서 뭐 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서울에서요 국민의힘 보수정당 계열이 딱 2번 이겼습니다. 1996년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으로 완전히 분열하는 바람에 그때 신한국당이 이긴 거 그때 한번 이겼고 아까 말한 제가 2008년에 MB 투표율이 46%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이긴 거예요. 2000년에는 17석 했고 2004년에는 16석 2012년에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152석을 할 때도 서울은 16개 2016년에는 12개 4년 전에는 8개 자 그러니까 그걸 다 외우세요? 그건 제가 그 전문가니까 근데 이게 서울의 국회의원 의석은 48, 40개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일에 이번에 17개를 넘어서는 기록을 세운다면 그래서 한 20개쯤 한다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아마 일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여기 지형이 좋지는 않은데 정당 지지율을 볼 필요 없고요. 대통령 선거도 이렇게 그래프까지 그려갖고 윤석열이 여기는 몇 프로 이겼고 여기는 이재명이 몇 프로 이겼다. 이것도 볼 필요 없어요. 78%까지 올라갈 리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곧 이어 치른 지방선거 여기 요 구에서는 뭐 국민의힘이 얼마 이겼고 민주당이 얼마 이것도 볼 필요 없어요. 50%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진짜 만일에 민주당이 이 그 내부 지금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폄하 발언한 양문성 후보 거치까지 있으면서 일제히 그 친노 친문 인사들이 반격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조절 못하면 그래도 분열이 있으면 그래도 투표율이 55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민주당이 어려울 거고요. 60% 넘어가면 정권 심판들이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저는 좀 유리하다고 보고 문제는 55에서 60 사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될 거냐. 야, 그 투표율이구나. 예, 투표율이죠. 투표율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투표율처럼 나오지도 않을 거고 지방선거 투표율처럼 나오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투표율 변수라고 봅니다. 투표율의 가장 큰 변수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갤럽이 지난 12일에서 14일 무선전화 면접 조사를 했고요. 서울에서 정부 지원론이 전주 대비해서 11%포인트 하락한 31%를 기록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그거 매번 얘기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예. 저 얄리얄리 얄라전 같은 거예요. 항상 해야 돼요 이거. 예.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 지금 그 얘기 좀 해보죠. 국민의힘이 저 민주당 그 공천 와중에는 막 기세를 올리는 듯 했으나 최근에 지난주부터 소위 이제 보수 언론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위기론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뭐 처음에 좋았을 때가 이제 뭐 컨벤션에 따른 그 과표지 보수 과표제였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일단은 이제 그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와서 윤한 충돌도 하면서 야 이거 공천 주도권은 한동훈은 넘어가는구나. 그래도 뭐 처음에 뭐 그렇게 이제 공천 일주일 동안에는 평가가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공천 다 끝나고 보니까 친윤들은 공천 다 받았어요. 장재원 의원만 불출마했고 그리고 뭐 자기 물러나라고 한 이용우 의원도 사실상 단수 공천에 가까운 그러니까 거기 뭐 당협위원장은 옆 동네로 돌려서 좀 약한 오버란 경선을 붙였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색채가 있는 사회에서 조국 혁신당이 나오니까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권력에 의해서 핍박받을 때 저항하면서 영웅이 된 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고 여당 대표지 않습니까? 최고 권력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나 또 박정훈 대령이나 이런 분들이 피해자 포지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약자를 응원할 한국 사람들의 심리가 있는데 한때는 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응원도 대단했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응원도 대단했는데 지금은 강자가 돼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불러낸 측면이 하나 있고 세 번째는 역시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국 혁신당의 지지를 보면 중도층도 제법 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들은 정말 더 선명하게 투쟁하는 데다 또 연성 지지층들은 우리가 왜 저 뭐 비례연합당에 외부 인사들 찍어줘야 되냐 이래서 간 것도 있지만 중도층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도 조국 대표가 나는 국회의원 돼도 뭐 얼마 못하고 그만둬야 될 겁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다 못 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저런 걸 다 아는데 그러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공정은 뭐냐 이거예요. 그 공정한 잣대로 다 만일에요.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그동안에 뭐 대통령 2명의 대통령도 수사하고 대법원장 대기업 뭐 총수 이런 거 다 수사해서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조국 장관까지 수사를. 그 잣대로 집권당 내부에 있는 본인 가족까지 포함해서 부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다 그냥 엄격한 잣대로 이런 거는 뭐 그렇게 했다면 조국 혁신당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표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안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열어준 것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도층은 여전히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분들에게 들이댔던 그 잣대를 공정하게 스스로에게도 들이대고 있느냐. 알겠습니다. 결국 이 얘기인 거잖아요. 이 정권 심판론이라는 것이 여당에 깔려 있는데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판에서 소위 말하는 윤한 갈등 측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기에 좀 가려져 있다가 이제 공천도 다 끝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기 약발도 좀 떨어지고 그러니 다시 밑으로 수면 아래 가려졌던 정권 심판 다시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여당이 어렵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 윤 대통령하고 충돌할 때만 해도 야 세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무기력하고 그래요? 힘이 쭉 빠져서 밀린 거예요. 그래서 네. 아까 말했지만 공천의 결과, 네. 조국의 등장, 그다음에 이중섭 장관의 이게 전부 다 가르치는 방향이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또 이중섭 그 대사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공격하고 하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철회는 절대 없다. 네. 뭐 이런 얘기로 그게 전형적으로 대통령실 관계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선 와중에 당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당이 아니라 막 대통령실이 목소리를 낸단 말이죠. 네. 이게 강서구청장 선거 이전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막으려고 지금 선대위원장들을 그 조금 이제 중진들로 했고 예. 그 안철수 나경원 이런 분들 원희룡 이런 분까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어제 자진 귀국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일부 후보들의 공천했던 거를 박탈하고 예. 그다음에 뭐 이정섭 대사는 바로 귀국해서 수사 받아라. 공수처도 바로 소환해라. 예. 이제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수석에 대해서도 그만둬라. 예. 자식 그만두라. 그러니까 저는 다른 자리도 아니고 시민사회 수석이면요. 좀 유연한 분들이 다른 자리보다 더 유연한 분들이 가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많은 시민단체와 시민들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예. 근데 그전에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보면 오히려 거기가 예. 아주 강경한 입장을 대변하는 예. 그렇게 됐어요. 근데 시민사회 수석은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이 예. 정권의 정체성과 좀 다른 분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예. 그런 자리인데 오히려 거기서 지금 자꾸만 설화가 나오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말씀하신 거 정리해 보면 죄송합니다. 장해찬 후보, 그다음에 도태우 후보의 공천 취소, 황상무 수석의 자진 사퇴 요구, 그리고 이종섭 장관의 자진 귀국 요구를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윤석열 대통령 색채를 좀 지우면서 다시 한번 차별화 전략을 가동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도태우 후보하고 장해찬 후보의 후보 박탈은 그럴 수 있지만 네. 그거 약하죠. 근데 네. 지금 두 가지 그 두 개는 당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위원장이 네. 뭐 욕을 먹더라도 하면 되는 거지만 네. 이종섭 대사의 귀국 문제하고 대통령 인사권에 관련된 그다음에 그 시민사회 수석의 문제는 본인이 뭐 스스로 그만두지 않고 네. 대통령한테 그 넘기면 그거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총선을 전략적으로 한동훈 위원장한테 좀 힘을 실어줘야겠다. 네. 그런 전략적 판단이 있다면 그 두 가지 문제를 들어줘야죠. 대통령실은 어떻게 할 거로 보세요?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안 되면 네. 또 한 번 충돌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비례대표 명단 발표 전야인데 예. 거기서도 오늘 내일 충돌- 발표할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이제 거기서도 또 충돌 날 수도 있고 나오면 이제 여론에 일단 품평을 쭉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모든 당에 대해서 네. 이 사람들이 왜 들어갔냐 뭐 이렇게 되면 또 충돌이 날 수 있는데 예. 거기서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들이 명부를 보고 또 말을 하겠죠. 예. 그래서 대통령실이 지금 위기다. 예. 이들은 총선 치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모르겠어요. 시민사회 수석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왜냐하면 저는 도태우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 시민사회 수석도 마찬가지인데 정치인의 막말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전 네 가지는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일단 사회적 합의가 끝나서 교과서에 올라가 있는 거. 이건 공직자들은 다른 얘기하면 안 된다. 역사학자들이나 언론인들은 논쟁할 수 있지만 예. 교과서에 올라가 있는 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예. 공직자들은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예. 잘 들으세요. 출마자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인종이라든가 성이라든가 민족. 그건 본인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바꿀 수도 없어요. 그걸 차별하면 도대체 상대방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것도 하면 안 된다. 네. 세 번째는 사회적 약자, 뭐 장애인이라든가 뭐 논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그 혐오 발언 하면 안 된다. 네 번째는 어쨌든 참사의 피해자 사람들이 많이 있고 뭐 그게 천안함이든 세월호든 이태원이든 최상병 문제든 이 죽음에 관한 걸 조롱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 네 가지를 빼고 나면 정치적인 논쟁 예를 들면 옛날에 홍준표 시장이 내가 그 위장평화 가짜 평화라 그랬더니 그걸 막말로 그랬다. 그건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그거는 그 막말에 전 범죄 넣지 않고 논쟁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도태우 후보하고 황상무 수석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른 해석을 좀 자꾸만 문제 제기한 건데 그거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언론이나 학계에서 논쟁할 수 있는 거지만 공직자들은 일단 합의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맞다. 5.18 민주화 운동으로 다 교과서에 올라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어찌됐건 이 이종섭 장관, 호주 대사나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요구를 대통령실에 받아주면
한동훈 위원장에 다시 좀 힘을 대통령에 실어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거부를 하면 그러면 제2의 윤한갈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되면 대통령 당 쪽에서 그대로 대통령실의 얘기를 수용하겠습니까? 지금 선거인데. 그럼 받아쳐야 된다는 거죠. 받아치겠죠. 이게 그러면 지금 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후보들도 다 얘기를 할 김은혜 수석이 대통령실 수석 출신인데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후보들은 다 죽긴 죽게 생겼는데 본인도 선거를 치러야 그러면 되는데. 목소리를 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서 이용 의원도 한동훈 위원장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예, 그러니까 선거에서 승리할 거냐 예. 아니면 이제 뭐 대통령실은 자꾸만 대통령 레임덕 얘기하는데 어차피 선거 지면 레임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이랑 카드 꺼낼 때부터 예견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실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져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져주지 않으면 근데 또 한 번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뭐 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양문석 후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원죄가 있죠. 그 윤석열 대통령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켰기 때문에 지금 공격에 대해서 윤석열 전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냐라고 물을 때 예. 책임이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요. 그리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그렇고 그때 예. 판단들을 정무적 판단한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예. 지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그 적어도 이 민주당에서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친문 친노 이분들에게는 근본적인 정체성을 건드리는 문제 아닙니까? 네. 이 당은 또 민주당 전체로 봐도 김근태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정신을 개선하는 정당으로 다 해왔던 건데 그걸 공격을 했는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그 있을 수 있는 임금 욕도 하고 내 욕도 해라. 저작거리에서 나라님도 욕한다. 뭐 이런. 그거는 약간 뭐랄까 이재명 대표 얘기가 좀 더 자극적이고 공격적이고 네. 그래서 결국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지금까지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지금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선대위 참여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안 한다. 네. 그리고 지금은 다 입을 다물고 있던 그 친노 친문 인사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입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정리를 해야 된다. 네. 그건 좀 봐야 돼요. 만일에 그게 이제 정리가 안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이 정도의 충돌이 오면 네. 투표율에 조금 영향을 미치겠죠. 정봉주 의원도 친명이고 죄송합니다. 정봉주 전 후보 그리고 양문석 후보도 친명이고 그리고 둘 다 설화가 있었고 그런데 정봉주 후보는 정리했는데 양문석 후보는 정리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뭘까요? 왜 두 사람에 대한 잣대가 다른 거라고 보세요? 글쎄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네. 사실은 이제 자기가 꼭 물론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정치인에 대한 평가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다음에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희생자 약자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권자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다르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긴 그건 했습니다. 뭐 그냥 하는 얘기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요? 양문석 후보가 뭐 굉장히 또 그전에도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를 많이 했고 근데 전해철 후보를 꺾었지 않습니까? 네. 그 전해철 후보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반드시 꺾어야 될 후보였을 거예요. 그 2018년 지방선거 나올 때 기억하시겠지만 붙었죠. 친문이 전해철을 밀면서 네. 그때 문파라고 하는 분들이 뭐 해경군 김식을 해갖고 문파. 예. 문파인지 문파인지 하여튼 예. 엄청난 공격을 그때 가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도 좀 있을 겁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곤혹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후퇴시키자고 하니 양문석 후보나 정봉주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후퇴를 시키자고 하니 이제 강성 지지층들도 이제 반발을 하겠죠. 정봉주 후보를 뺀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정봉주 후보가 경선에서 이긴 뒤에 했던 발언 가지고 후보직을 날라갔다면 그건 모르겠는데 네. 그 이미 다 각오했던 발언을 가지고 예. 경선 끝난 다음에 지금 예. 다시 문제 삼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반발이 있을 수 있죠. 예. 친명 내부에서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여기서 빼면 빼면 지지층 흔들릴 수 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할 텐데 예. 저는 그렇게 되면 지금 그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덮고 가면 예. 계속 그냥 거기서 선대위원장을 하실 수 있을지 잘 공간이 없어진다 모르겠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안고 있는 위험 요인, 앞서 국민의힘의 위험 요인은 결국 이제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정권 심판론이 높은 거고 요거 말씀하신 건데 민주당이 안고 있는 제1의 위험 요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제가 글도 많이 썼고 이거는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자기의 얼굴로 치르겠다. 중간평가로 하겠다. 그렇게 할 거면 부정평가를 낮춰야 됩니다. 매우 낮췄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주 협소한 지지층이 갇혀갖고 계속 온 거예요. 우리에 대한 지지 강화만 해오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마당이면 이 선대위를 한동훈 원탑이 아니라 뭐 원희룡이든 안철수든 나경원 우리는 이렇게 대선 경선 갈 거예요. 미래로 가게 완전히 그러면 오세훈 시장까지 이분들이 얼굴이 보이도록 조금 열어놔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지금 하는 방법은 여당은 그거고 윤 대통령이 안 보이는 걸 넘어서서 차기주자들이 활발하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민주당의 문제는 사실 강력한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심판론이 있는 속에서 투표율이 당내 사정 때문에 낮아지지 않으면 웬만하면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비주를 다 쳐내는 과정 또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자칫하면 이게 균열이 생겨갖고 투표로부터 이탈할 가능성. 아까 제가 이례적으로 5번 이탈한 건 다 민주당 발입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떨어진다면 60% 밑으로 그건 또 위기겠죠. 그러면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요인들은 뭐 있어요? 국민의힘부터. 국민의힘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한동훈 위원장 네. 개인이 아니라 차기 대권주자들의 경쟁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 선대위원장들이 더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더 자주 보이도록 더 가감한 얘기를 하고 대통령실은 그걸 수용하고 그래서 지난 1년 2년 동안의 평가가 끝났고 앞으로 3년은 이분들의 세상이다. 대통령이 아니고 이거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역시 이재명 대표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김부겸 뭐 선대위원장이 이런 분들이 움직일 명분과 공간을 줘야 된다. 답이 나왔네요, 그냥. 그러니까 여든 야든 비주류한테 룸을 열어줘라 이거잖아요. 네, 그것도 상당히 강하게 열어줘야 된다. 네, 강하게 주류에서 다 가지려고 그러지 말고 비주류에게 강하게 룸을 열어줘서 공간을 마련해줘서 각 당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중도층 표심을 이끌어 수 있고 이긴다. 요 얘기입니다. 자, 양당 주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지막으로 요거 좀 볼게요. 여야 슬로건 나왔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합니다. 민주당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 요겁니다. 선거 오래 보셨잖아요. 지금 양당의 슬로건 평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합니다는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이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선거 전략 제가 4가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에 대한 지지 강화, 우리에 대한 반대 약하게 뭐 쭉 있는데 윤 대통령은 뭘 했냐. 4번째 해야 되는 걸 계속 1번으로 갖고 온 거예요. 우리에 대한 지지 강화, 자유가 중요하고 이념이 중요하다. 이거 실패했잖아요. 강서구청장에서. 한동훈 위원장 들어왔어요. 이분도 3번째가 있어야 되는 걸 또 첫 번째로 하고 있어요. 뭐냐면 상대에 대한 반대 강화. 저거 뭐 조국 저 사람들이나 이재명은 중대 범죄 피의자고 운동권은 청산돼야 되고 그건 3번째나 4번째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집권당은 뭘 해야 되냐. 우리에 대한 반대를 약화시키는 걸 했어야 됩니다. 그럼 대통령은 정책 태도를 바꿨어야 되고 한동훈 위원장은 여당 프리미엄으로서 구체적인 얘기를 그럼 뭐 김포 편이 또 하다가 중간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고 오면서 갑자기 이념으로 흘러버렸어요. 그때는 뭐 서울 편입 얘기나 이런 얘기 그런 이슈를 그래서 지금이라도 좋아해서 찍겠다는 것도 민주당보다 숫자가 작고 상대가 싫어서 찍겠다는 것도 작아요. 그러면 여당 프리미엄 필요해서 찍겠다. 우리 뭘 해주겠다. 이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합니다라는 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여당이 됐을 때 승리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슬로건으로 제시를 했는데 너무 한가한 슬로건 같이 보입니다. 민주당이 못 살겠다 심판하잖아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죠. 못 살겠다가 중의적일 텐데 하나는 이제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 서민들 또 하나는 이거 뭐 민주주의도 아니고 대통령이 그냥 핍박해서 못 살겠다 이 2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만 비교한다면 그 어쨌든 야당이 자기들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효과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펠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박성민 컨설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